오늘은 이제 챕터 3 치료적 의사소통에 관한 이제 내용을 볼 건데 여기서도 이제 꼭 한 문제씩 정도는 나오니까 이제 환자와의 소통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들도 이 장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우리 내용을 보면 될 것 같고 책은 이제 45페이지 45페이지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47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서론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47페이지를 같이 보게 되면 자, 47페이지 다시 여기 서론 파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 자, 서론에 보면은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그래서 의사소통은 쉽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쓰기, 말하기, 그리고 신호, 그리고 신체 언어와 같이 이제 같은 공통 상징을 교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최적의 상황에서도 의사소통은 어려울 수가 있다. EMS 제공자에게는 특이하게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위기에 처한 낯선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이다. 그치? 보통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는 건 쉬운데 주로 접하는 환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경한 환자일 수도 있지만 이제 중증인 환자들도 많단 말이지. 그리고 되게 평범한 상황이 아닌 되게 환경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이제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응급구조사는 이제 환자를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환자의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구경꾼 그 외에 이제 EMS 제공자와도 잘 소통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이어서 보면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단어 선택, 목소리 크기, 그리고 표정과 신체적 언어 같은 비언어적 방법도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중간쯤에 보면은 EMS에게 효과적 의사소통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타인을 돕는 것이라는 성실한 욕구, 인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해와 또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잠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 등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의사소통은 송신자, 메시지, 수신자, 피드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대함에 있어서 서로 신뢰감을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신뢰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면 48쪽 48쪽을 같이 보게 되면 이제 신뢰감 형성과 관계 맺기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줄을 같이 보면 이제 EMS를 대표하는 응급구조사는 새로운 응급 현장에서 대부분 대중의 신뢰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내려가게 되면 이제 환자의 이름을 교정하여 불러주는 것 같은 작은 예를 통해서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또한 이제 처음 환자와 의견을 나눌 때에는 이제 긍정적 우호 관계를 신속하게 형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감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 조건이 있다고 밑에 나와 있는데 이제 환자에게 올바른 질문을 하며 환자의 주어서와 증상을 찾아내며 공감으로 응답하여 신뢰를 얻고 격려하며 환자는 자유롭게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문단을 보면 좋은 관계 형성은 환자들에게 어떤 고통이나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불편함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같은 경우에도 응급구조사의 결정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이제 신뢰로 시작해서 신뢰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신뢰감이 없게 되면 우리 안전도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자신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떠면 되게 프라이버시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와의 대화에 있어서 이제 신뢰감 형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첫인상은 주로 외모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제 청결한 의복 상태와 단정한 외모는 응급 환자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치? 우리가 보통 사람을 딱 볼 때도 어쩔 수 없이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이는 게 외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의복 상태를 정갈하게 입고 있는 것이 좋고 이제 머리 또한 머리 스타일도 정갈하게 있는 것이 첫 번째로 환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외모는 깔끔하고 청결하며 자부심을 지닌 전문가처럼 보이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이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목소리, 몸짓, 제스처에 관한 내용이야. 그래서 같이 보게 되면 목소리, 몸짓, 제스처 등은 특히 눈 맞춤은 환자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치? 환자랑 대화할 때도 눈을 마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눈을 일단 마주치는 게 일단 자신의 말을 되게 귀 기울여서 듣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 몸짓, 제스처, 특히 눈 맞춤은 환자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질문 과정에서 환자가 편안함을 가지도록 자신감 있는 태도로 그 상황을 이끌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눈 맞춤을 하는 게 되게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 하지만 이제 환자랑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눈 맞추지 않고 다른 데를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 의료진이 내 말을 과연 주의 깊게 듣고 있는지 잘 듣고 있는지 되게 아리송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 환자와의 대화할 때는 눈 맞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 어,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게 되면 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환자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적절한 호칭으로 부르고 그리고 목소리 크기도 이제 알맞게 조절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적이고 배려하는 말투를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응급처치와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야 할지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친절하고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기. 이게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인데 그 밑에 장에 이제 여기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다 설명이 되어 있어. 그래서 같이 보게 되면 일단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응급 상황에 출동을 해서 그 환자는 자기가 처해진 상황 그리고 자기가 부상을 입은 것도 당황스러워서 내가 불쑥 나타나서 치료를 먼저 하게 되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환자를 발견하면 제 자신의 이름, 신분, 소속, 구급대야 자신을 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의 보면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땡땡입니다. 저는 어디 소속 응급구조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 인사법 사용이 이제 유대감 형성을 빠르게 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두 번째로 이제 환자 이름 부르기가 있어. 어. 그래서 보통 그 병원에서 일하면 우리가 차트를 보고 환자를 대하니까 환자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지. 하지만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되면 차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상황만을 듣고 현장에 출동하기 때문에 환자 이름을 모를 수가 있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가 잠깐 여기 보면 중간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제 환자의 성함도 같이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환자 이름을 기억했다가 이제 환자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적절한 호칭으로 부르기. 그래서 환자에게 이제 응급구조사가 어떻게 불려지길 원하는지를 물어본대. 그래서 보통 응급실에서 일하게 되면 환자 차트에 뭐 홍길동 있으면 이제 홍길동님 대부분은 이렇게 부르게 되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여기도 나와 있듯이 김순동 씨 그 니콜라스 또는 닉 같은 원하는 이름과 같은 호칭을 불러주게 된대. 또한 이제 아저씨, 친구 이런 호칭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돼.
근데 보통은 이제 성함에다가 님을 붙여서 이제 부르는 게 보통이지.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 크기를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너무 크지 않고 너무 작지도 않게 조용히 낮은 톤으로 말하는데, 이제 환자가 만약에 청각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이제 큰 소리로 말을 해야 한다. 또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전문적이고 배려하는 말투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또한 중요한 게 응급처치와 이유를 설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설명을 하는 게 그 환자한테도 되게 안정감, 안도감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옆에 보면 특히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불안감을 감소시켜 줄 것이다. 만약에 골절 환자가 있다면은 이제 통증을 이제 좀 더 줄여줄 수 있게 부먹을 이용해서 이제 처치를 한다고 이제 설명을 하면 환자가 좀 더 이제 안심을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침착한 표정과 친절함을 유지한다. 그래서 환자가 특히 고통스러울 때에는 응급구조사의 친절하고 침착함은 환자의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도 이제 응급구조사는 일종의 보여주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의사소통 유형 사용하기. 침착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와 표정은 불안해하는 환자에게도 안정감을 주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는 넘어가서 우리 53페이지 53페이지를 넘어가 볼게. 그리고 환자 면담에 관한 이제 내용을 같이 보게 될 건데, 우리가 딱 환자를 접하게 되면 시작하는 게 면담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 왜냐면 우리가 환자에 대해서 주어서도 물어봐야 되고 되게 질문할 게 많단 말이지. 어떻게 해서 다쳤는지 이런 것도 물어봐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하기에 관한 이제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옆 페이지를 같이 보게 되면 이제 질문하기가 나와 있는데, 환자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은 정확하고 완벽한 그 또한 현재 응급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응급구조사는 처음에 환자의 주호소, 즉 CC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 우리가 비록 응급 상황을 간략하게 전달을 받고 출동을 하게 되잖아. 하지만 이제 그것만 듣고는 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 현장에 가서 환자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주호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간에 숨쉬기가 힘드나요? 혹은 다리를 절름거리네요. 다치거나 떨어졌나요? 같이 유도 질문을 한다면 이제 심각한 문제를 쉽게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상태를 보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이제 어떠한 상황이 돼서 이제 신고를 하셨나요? 이렇게 개방형 질문을 물어봐야 돼. 우리가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게 묻게 되면 그 환자가 다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만 물어서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대답할 수 있게 개방형 질문을 이용해서 이제 유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러한 질문은 환자가 유도되지 않은 자발적인 방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제 환자의 주어서에 따라 이후의 모든 질문들의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그래서 좀 전에 개방형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 개방형 질문이 있으면 이제 폐쇄형 질문도 있겠지. 그래서 밑에 우리 같이 보게 되면 이제 그 질문 기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 이 질문하는 방법에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밑에 같이 보면 계속해서 개방형 질문을 한다.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 개방형 질문은 이제 환자의 대답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이제 기대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사실들을 밝혀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예 혹은 아니요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는 아침에 식사를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대신에 오늘은 무엇을 드셨습니까? 라고 묻는 게 좋은 거지. 음.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직접적인 질문을 한다. 그래서 직접적인 질문 혹은 폐쇄형 질문은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묻는다. 그래서 이 폐쇄형 질문은 개방형 질문에서 얻은 정보에 보충적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제한적이거나 또는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또는 이제 과도하게 말이 많은 환자들을 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이 폐쇄형 질문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한 번에 한 개의 질문만 하고 그 한 개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환자가 대답을 완전하게 끝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질문을 한꺼번에 한다면 이제 환자는 어떠한 질문에 대답할지를 모를 수가 있으며 그 여러 가지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정보를 다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 그치. 그 다음에 나와 있듯이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 환자가 대답을 끝낼 때까지 환자의 말을 듣는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훌륭한 경청이다. 그래서 이것은 병력을 얻을 때 특히 그렇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환자의 말을 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음.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경청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경청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어. 음. 우리 여기서도 문제가 한 번씩 나오잖아, 그치? 음. 그래서 적극적인 경청.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 이제 경청하는 것은 경력 있는 임상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환자들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출동 시 전달받은 정보 때문에 좁은 시야를 갖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의 상처나 질병에 대해서 사전에 형성된 이제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환자를 평가하기 시작한다. 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사소통을 갖추는 것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청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술이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한 주의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연습 또한 필요하다. 좀 전에도 말했듯이 여기 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중도에 자르지 말고 말하는 사람이 말을 끝낼 때까지 자신이 할 대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하는 자가 말을 끊었다면 약간의 침묵을 허용해도 좋다. 그래서 우리 옆단락에 바로 보면 피드백 기법이 나와 있어. 어. 우리가 환자가 우리 질문에 대답을 했으면 우리가 그 환자의 말에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는 피드백을 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피드백 기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침묵, 반영, 촉진, 감정이입, 명료화, 대면, 해석, 느낌에 대해 묻기, 설명, 요약. 이 밑에는 이제 이 피드백 기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밑에 이제 피드백 기법에 대해서 차례차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침묵이 나와 있어. 그래서 환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자신이 했던 말에 첨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한다. 그 두 번째가 이제 반영. 이 반영이라고 하면 되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보면 바로 이해가 갈 수 있어. 그래서 환자가 가슴을 다쳤어요 하면 네 가슴을 다쳤다고요. 그리고
네, 숨을 깊게 들이쉬면 아파요. 환자가 말하면 또 우리는 조금이라도 숨을 쉬기가 힘드나요? 이렇게 묻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를 안심시키고 환자의 말을 이용해서 그의 말을 이해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단어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게 관형이다.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촉진에 대해서 나와 있어. 촉진은 이제 환자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제 격려하는 건데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제 눈 맞춤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걱정스러운 얼굴 표정을 하며 이제 앞쪽으로 몸을 구부려서 이제 경청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래요, 참고할게요, 혹은 듣고 있어요와 같은 신호는 환자가 자신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입. 이것은 이제 신체적 언어를 통해 우리 응급구조사가 이해했음을 보여주고 환자가 받아들여졌음을 느끼고 대화에 더욱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한다. 이것도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이해합니다. 혹은 매우 놀라셨겠네요. 그리고 뭐 환자가 숨을 쉬기 어렵다고 하면 내가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와 같이 이제 감정이입을 하여 반응을 하게 된다. 또는 이제 휴지를 건네주거나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 같은 몸짓을 하는 것도 감정이입을 전달하는 방법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명료화. 환자가 말한 상황이 이제 말을 한 게 혼동이 되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되면 환자들이 보통 자기가 알고 있는 증상도 되게 종종 설명을 잘 못하게 돼. 횡설수설한 경우가 많아서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명확히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밑에 보면은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환자가 네, 지난번에는 페니실린을 복용했다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반응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가려웠어요. 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또 숨을 쉬기가 어렵거나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고 물으면 이제 아니요, 그건 아니고 가려움과 발진뿐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 못하니까 우리가 한 번 더 명료화를 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옆에 보면 명료하게 질문함으로써 간단한 알레르기 반응과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러시스를 구별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면인데 이제 면담의 한 가지 특정 요소에 대해서 환자에게 집중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꼭 진실만을 얘기를 하지 않거든. 환자가 진실을 숨기거나 그 밖의 증상들로 이를 감추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종 환자의 이야기가 되게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 그래서 얘 보면은 손상받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당신은 목을 붙잡고 있으며 뻣뻣해 보이네요와 같이 대면은 환자가 숨겼던 느낌들을 공개하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석. 해석을 보면 이제 정보에 대해 해석한 내용을 언급한다. 즉 사건들을 연결시키고 연관성을 부여하며 암시적인 원인을 식별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그 다음에 이제 느낌에 대해 묻기 보면 이제 환자들은 평범한 사람이지 임상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묻는다. 그래서 환자로서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들에게 관심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메시지와 관련된 사실적 혹은 객관적 정보를 공유한다. 그래서 만약 사고로 목에 상처를 입었다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상으로 상처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당신을 고정할 테니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요약. 그 상황에 대한 해석과 면담 내용을 간략히 검토를 한다. 하지만 꼭 이제 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지. 그래서 밑에 보면 다음과 같이 환자의 말에 경청하고 환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때에는 면담 중 함정이 생기거나 일반적인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도 나와 있어. 그래서 잘못된 확신 제공이 있는데 옆에 설명을 보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은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끔찍한 잘못된 확신이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 조언 제공이 있어. 음. 사람들은 조언을 얻기 위해 119에 전화를 걸지만 응급구조사들은 조언을 어떻게 전달할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음. 그리고 밑에 보면 직권남용이 있어. 그래서 응급의료 서비스는 권력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 그래서 응급구조사들은 어려운 직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이러한 권력은 절대로 부적절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이 회피 언어 사용. 회피 언어 사용을 보면 이제 회피 언어는 환자가 주제를 바꿈으로써 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이제 보통 발생을 한다. 그리고 부적절한 거리두기. 응급구조사가 거리두기에 둔감하다면 그는 최적의 관계를 구축하기에는 환자와 너무 가까이 혹은 너무 멀리 떨어진 입장에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말을 함. 그래서 우리가 경청하는 것 또한 의사소통의 일부임을 명시해야 하고 대화를 혼자 해서는 안 돼. 좀 전에 앞에도 말했듯이 질문을 여러 개 하지 말고 한 개씩 질문을 해야 하고 한 개의 질문을 했으면 그 환자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줘야 한다. 그리고 이제 방해하기도 말 끊는 것도 이제 하지 말라고 앞에서 말했었고 왜 했나요를 사용한 질문하기. 그래서 왜를 사용한 질문은 종종 다음과 같이 대화를 비난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그래서 왜 작동 중인 제설기에 손을 넣었습니까? 혹은 왜 911에 전화하기까지 그렇게 오래 기다린 거죠? 이런 왜를 붙여서 물으면 질문의 역효과를 낳을 수가 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할 수가 있어. 그래서 왜 했나요를 사용한 질문하기는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면 이제 응급 상황 요청에서 좋은 경청 및 피드백 기술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응급 환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났을지 그 상황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러한 내용들을 머리에 숙지하고 가능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이제 환자를 관찰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면담하는 동안은 환자를 관찰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 환자가 무슨 옷을 입고 있고 액세서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모습, 이러한 같은 외적 신호와 그 밖의 신체적 신호들은 이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을 보면 환자가 말하는 속도와 말의 명료성, 생각, 주의력, 집중력, 이해력 등을 평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한 환자의 진압력 및 환자의 오래된 최근의 현재의 기억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을 보면 이제 환자가 연기를 하고 있거나 적대적이라면 전문가적인 방식으로 이 행동을 지적하고 이 행동이 내재적인 것인지를 물은 뒤 이러한 행동이 도움 요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을 알리고 이제 이러한 행동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유형의 행동들을 말해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면 적절한 언어 사용하기라 있어.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란 환자의 연결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학용어를 많이 배워서 병원에서 의학용어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의학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복잡한 의학용어보다 더 빨리 환자를 이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없다. 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예시를 보게 되면 혹시 담낭에 문제가 있습니까? 라는 말은 담낭염이 생겼습니까? 라는 말보다 더 나은 거고 특히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라 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소변 대신 오줌을 또는 호흡 대신 숨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문 용어나 속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을 대할 때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에게 맥박을 잰다라고 말하지 말고 대신 맥박을 느낀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우리가 쓰는 말이 환자가 이해하고 편안한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또 특수한 점이나 또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보게 되면 환자들은 비록 더 많은 시간과 다양한 기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질문에 기꺼이 대답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면담은 몇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발달인지 장애를 포함한 환자의 질환은 말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또한 이제 환자는 심리 장애, 언어, 문화적 차이, 심지어는 응급구조사와의 연령 차이 때문에 말을 걸기가 두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단을 보면 말을 하기 꺼려하는 환자들에게 다른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법들을 사용하되 약간 다른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평범한 방식으로 면담을 시작한다. 그리고 환자가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요청 신고를 받았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라포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 라포라고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야. 의사소통에서 이제 그 환자랑 형성되는 이제 친밀감 또는 신뢰관계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이제 개방형 질문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 음. 하지만 이것이 성공적이지 않다면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만을 필요로 하는 직접형 질문을 한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어린이에게는 특히 그 단어 선택을 잘 해야 된단 말이지. 아직 어른에 비해서 알고 있는 단어라든지 어휘가 어른과 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대화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소아과 환자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연령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특히 소아를 다룰 때에는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쉽게 불안감을 인지하며 종종 자신이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단서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침착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애들을 치료할 때는 되게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그 환자에게 응급구조사는 자신을 소개해서 아이의 이름을 자주 사용한다. 그래서 응급구조사 또한 불안하고 치료의 중압감 때문에 많은 부담이 올지라도 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모든 것을 말해주도록 한다. 그래서 옆에 보면 예시가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 중간에 보면 특히 아주 소할지라도 응급구조사가 하려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존이, 나는 이제 이 부목을 대서 네 다리를 덜 아프게 만들어 줄 거란다. 그래서 먼저 다리를 옮겨야 하는데 그러려면 조금 아플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후에는 훨씬 나아질 거란다. 어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지. 그래서 아이에게 사실은 절대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 왜냐면 그렇게 했는데 아프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일단 신뢰가 깨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아프면 아프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견디고 나면 아픔이 덜할 수는 있다. 라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단 신뢰를 구축하고 나면 아이는 훨씬 잘 견뎌낼 것이다. 음. 그리고 뒷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 또한 이제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숨기려 하지 않는다. 어딘가가 아프거나 매우 불편해질 상황이라면 아이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 돼. 될 수 있는 한 매우 사실적이고 정직할수록 상황은 더 나아지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아이가 특히 두려워한다면 인형이나 다른 물건을 갖고 놀게 하고 그 후 점차 아이에게 접촉해 간다. 그리고 상황이 중대하지 않다면 아이에게 서둘러 접촉하려 하지 않도록 하고 눈맞춤을 자주 하고 감정 어린 접촉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울고 있다면 이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울지 말라고 말하지 않도록 한다. 대신 울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이제 통제권을 건네주게 되면 기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소아과 애들을 접하게 되면 그 부모가 더 예민해져 있단 말이지. 당연히 내 아이가 다쳤으니 화가 날 수도 있고 흥분을 할 수도 있고 쉽게 진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마지막 단락을 보면 소아과 환자의 경우 양육자, 특히 부모가 매우 걱정할 수 있으며 언짢아 할 수도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소아과 환자뿐 아니라 부모 또한 관리를 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흔히 그런 반응에는 옳은 감정 폭발, 그리고 죄의식 혼란들이 포함이 되며 이는 응급구조사에게 향할 수도 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부모는 응급치료 과정에 개입하기 때문에 아이와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그래서 아이를 처치할 때도 괜히 부모가 있으면 그러면 너무 아프지 않냐고 우리가 처치를 하게 되면 원래 그렇게 하는 거냐고 또는 이제 아이가 너무 아프지 않냐고 또는 막 빨리 해달라고 되게 개입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떨어뜨려 놓아야지만 보통 부모가 그대로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 적절하다면 아이를 잡고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든 항상 이들에게 예의 바르고 존경하며 이해하는 태도로 대해야 한다. 또한 아이만큼 이제 또 어려운 게 노인 환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 그래서 모든 특별한 환자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노인을 존중을 해야 하고 항상 님 혹은 여사 혹은 씨와 같은 격식을 차린 명칭을 사용한다. 이게 아마 외국이라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미스터, 미스 이런.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기 때문에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한다.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감각 손상 환자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그래서 시각장애 환자와 시각장애는 아니지만 상처 때문에 눈을 가려야 하는 환자들은 또한 특별한 문제가 존재를 하게 된다. 그래서 눈이 일단 안 보이게 되면 불안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만약에 청각장애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보통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대화를 진행을 하도록 하지. 그래서 글쓰기 방법이 가장 적당한 의사소통 방법이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넘어가게 되면 화난 또는 적대적인 혹은 비협조적인 환자를 물론 만날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응급구조사는 화난 환자 혹은 그의 가족들을 종종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이유에서 화를 낼 것이며 환자는 아프며 죽을 수도 있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옆 페이지에 넘어가게 돼서 보게 되면 방어적이거나 반대로 이들에게 화를 내지 말고 이들의 감정을 인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환자가 노골적으로 적대적이거나 응급구조사에 안전이 위태로워질 것 같은 어떤 조짐이 있다면 환자로부터 이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그리고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도움 없이 환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민감한 주제. 민감한 주제. 같이 보게 되면 이제 응급구조 학생은 보통 성생활, 죽음, 신체기형, 신체기능 및 가정폭력과 같은 당황스럽고 민감하며 매우 개인적인 주제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치, 이런 문제들은 쉽사리 되게 꺼낼 수가 없단 말이지. 비록 내가 환자이고 상대방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건 이제 뭐 응급구조사이건 간호 선생님이건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지. 그래서 환자를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하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이제 민감한 주제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질문에 익숙해지도록 이를 연습해야 한다. 그렇지, 이러한 질문에 관해서는 우리가 폐쇄형 질문을 하면 안 되겠지. 예, 아니오를. 왜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이 환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개방형 질문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밑에 있는 조건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신체 학대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음을 고려를 해야 한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들려준 이야기와 그 환자의 다친 그 손상이 모순될 때, 그리고 환자를 당황스럽게 하는 손상이 있을 때, 그리고 손상의 시기와 도움 요청 사이의 시간이 지연될 때, 그리고 사고의 과거 병력이 있을 때, 또한 추측되는 가해자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신체 학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이제 환자가 우리가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할 수가 있어. 침묵. 내용을 보면 응급구조사가 인내심이 없다면 침묵은 매우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환자가 왜 갑자기 침묵을 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 그래서 환자의 침묵은 많은 의미를 가질 수도, 많은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도 환자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자세한 사항을 기억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진짜 대답하기 싫어서 단순히 침묵함으로써 상황을 대처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이제 그와는 반대로 이제 과도하게 말이 많은 환자. 환자를 보다 보면 되게 과도하게 말을 많이 하는 환자들도 있지. 근데 그만큼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보면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환자는 전혀 말을 하지 않는 환자만큼이나 감당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그 진짜 혹은 할 말이 많을 수도 있지만 말할 상대가 필요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외로운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어떤 기회라도 잡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제 이런 환자를 만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폐쇄형 질문을 해야 돼. 예, 아니요로만 대답할 수 있게. 음.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 그래서 환자들은 종종 많은 증상을 호소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노인 환자는 예정 질병들까지 들먹이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쏟아부을 수도 있다. 그치? 보통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노인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미끄러져서 골반이 아파서 왔어. 그래서 골반이 아파서 왔는데 이제 뭐 내가 예전에 심장이 아파서 심장병 수술도 했고 어디가 아파서 어디 수술도 했고 무슨 약을 먹고 있고 이렇게 쭉 얘기하실 수도 있단 말이지.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주어서를 알아내야 되겠지. 그리고 왜 오늘 도움을 요청했는지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안해하는 환자를 또 만날 수가 있지. 음. 그래서 불안은 스트레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래서 심각한 질병 혹은 손상에 직면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불안을 표현할 것이라 예상될 수가 있다. 그래서 때로 이는 단순한 신경 과민, 긴장, 식은땀, 떨림 등으로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어떠한 환자들은 입을 다물어 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장황하게 말을 할 수도 있다. 그 또한 어떤 환자들은 그 불안으로 인해서 빠른 심장박동, 메스꺼움, 구토, 가슴 통증, 숨가쁨 등을 느끼며 불안 발작을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안심을 시켜주어야 하는 환자도 이제 만날 수가 있지. 그래서 적절하게 안심을 시켜주는 말은 환자의 처치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안심시키거나 불안해하는 환자를 너무 이르게 안심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을 넘어가게 되면 중독 환자. 그래서 여기 같이 보면 적대적이며 약물 혹은 술에 중독된 환자를 다루는 것은 경험이 많은 응급구조사에게도 힘든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은 보통 비이성적이며 현장을 통제하는 데 지장을 주며 자신을 검사하지 못하게 방해를 할 수도 있다. 그치?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폭력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어떠한 상호작용을 시도하기 전에 경찰을 먼저 부르도록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주치자라든지 또는 이제 술 중독, 약물 중독 환자들이 이제 응급실을 내원하게 되면 보통 경찰들과 대동하는 일이 많아. 그래서 그가 말하는 방식이 아닌 무엇을 말하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임상적 판단을 하기 전에 그의 상황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또는 이제 우리가 또 우는 환자를 만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는 응급구조사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는 것은 단지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며 환자의 감정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이 이제 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를 같이 보게 되면 이제 우울증은 의학 치료에서 흔한 문제이다. 그래서 이는 또한 흔하게 오진되거나 무시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에게서는 이제 종종 불면증, 피로, 체중 감소 혹은 알 수 없는 발진 및 통증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 우울증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울증의 신호를 인지해야 하며 가슴 통증이라든지 숨가쁨의 심각도를 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혼동되는 행동을 하거나 혼동되는 병력을 가진 환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이력을 가진 환자를 만날 수도 있어. 무엇을 묻든 이제 그 대답은 이제 응급구조사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가 이제 두통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환자는 내 머리가 다람쥐인 것 같아요. 라고 이러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환자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원인에는 이제 우울 증상,
발현 또는 치매 또는 선망 또는 머리 외상, 뇌졸중과 같은 그 밖의 생리적 질환이 포함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또한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 음. 그 다음 페이지 옆 페이지 보면 이제 제한적인 지능의 환자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한적인 지능의 환자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환자들은 자신의 현재 혹은 과거의 의학적 상태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선입견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심각한 정신 지체가 의심이 된다면 이제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환자 이력을 듣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환자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환자들에게 이제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병력을 말해주고 환자의 대답에 부가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를 찾아야 돼. 그래서 그게 환자의 가족이라든지 친구가 될 수가 있겠지. 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치료적 의사소통에 관한 얘기였고, 그 우리 69페이지 70쪽에 보면 이 3장에 관한 또 문제가 있단 말이지. 안 풀어봤으면 이제 이거 풀어보고, 뒤에 정답을 보고, 한번 내용도 맞춰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3장 끝이 났고, 그 다음이 우리가 이제 4장, 병력 청취에 대해서 또 하도록 할게.